네, 지난 총선 참패 이후 새누리당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은 무산됐습니다.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말과 함께 사퇴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개건 해설위원이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유영화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까지 친박과 비박의 갈등 상황 그저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영상으로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뼛속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혁신을 해나가서 비상대책위원 및 혁신위원장에 있어서는 원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전국위원회가 성원이 되지 않았으므로 오늘 회의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더 분란을 일으킨 그런 지금 상황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친박과 비박 갈등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어느 정도 나왔던 얘기니까요. 무산이 됐어요. 아예 회의조차도 못 열렸습니다. 네. 정적수가 미달돼서. 이게 친박계의 조직적인 불참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친박계 의원들은 조직적 불참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예. 그 직전의 상황들을 보면은 일단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단이 구성한 비대위원이나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친박계 어떤 당선자나 이제 지금 의원 그룹들에서 예.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이 안건 자체를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선한다 이런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아마 이제 이런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의 어떤 의결 정도 자체가 차지 못하고 여의도 주변에까지 왔던 분들도 오히려 이제 배회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들을 본다면 네. 실질적으로 좀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국위원회를 무산시켜서 이 안건 자체를 다시 회귀시키겠다 이런 어떤 의도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대통령이 있는 여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전 그닥 그 기억이 별로 나질 않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같은 질문 드리죠. 이게 친박계의 조직적 불참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김용태 의원 혁신위원장 예. 그리고 비대위에 소속돼 있는 김영우 의원이라든가 이해우 의원 이분들은 거기 이제 상당히 청와대라든가 박 대통령을 향해서 저격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같은 게 혁신위원장이 되면서 일성이 청와대 인사가 상당히 문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혁신위원장이 되고 비대위원이 되면은 큰 당내 의사 결정 구조에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혁신위원장은. 그리고 또 비대위원도 이제 전당대회잖아요. 얼마 있으면 관리적 성격이 강한데 결국은 친박 측을 공격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공격할 거란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땐 여권에서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친박에서 조직적인 최경환 의원 측도 부인을 했잖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친박의 좌장들이 당내 리더십이 상당히 상실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렇게까지 어느 언론에서 썼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는 부분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친박이 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권을 무난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측면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포석 아닙니까? 실제로 밖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제야권에 있다가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김영태 의원 밖에 놔두다 보면 비주류 문제가 생긴 그런 어떤 정치적 포성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청와대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아니냐. 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 네. 대한 공격을 우려했다라는 게 이제 이 친박계에서 얘기입니다. 바로 그냥 이런 가정을 해보죠. 어느 분 얘기입니다만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되면 평소의 발언 수위나 태도로 봤을 때 어느 순간에 본인의 선명성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다라는 게 친박계의 우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말 그랬었을까요? 그 정도의 혁신위원회 발언이 나오고 정말 그러면 당을 쪼개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다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너무 과도한, 이제 앞으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우려한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 혁신위원회 뭐 뼛속까지 다 바꾸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명신이 있었지만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안들을 관철시켜가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이런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형태로 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물론 앞으로 있을 뭐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총선 패배의 어떤 책임론들을 명시적으로 지금 끄집어내게 되는 부분들, 혁신위원회가 아무래도 이제 가동을 한다면 왜 총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것들을 논의하면서 뭔가 다른 대안들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총선 패배의 책임론들이 뭔가 어떤 친박의 무리한 공천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자체를 부담스러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대통령의 탈당을 나중에 요구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뭐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고려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가정한다라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 이제 정당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런 말들이 당내에서까지 나왔는데 그동안도 뭐 각 당의 전례들을 보면은 뭐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해갖고 왔을 때 의원총회나 이런 부분에서 뒤집혀지는 경우나 번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이 하기로 했던 뭐 상임 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의사결정할 수 없을 때 대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전체적인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하나인데 그 논의 자체의 구성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반대 의견이나 어떤 혁신이 구성이나 인선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그 논의 속에서 어떤 바로잡거나 수정하거나 다시 요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아예 이번 인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아예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입장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절차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당 전체를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 대표도 없고 지금 뭐 원내대표만 있는데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되면 비대위원장도 뭐 안 맡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완전 지도부는 공백 상태고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친박 일각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또 공격하는 얘기도 나오고 지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정진석 원내대표 당신도 문제가 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비대위원장을 오케이 안 했잖아요, 실제로. 예. 그냥 당이 하여튼 지금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구심점이고 나름 중간지대 역할을 자처한 것인데 당신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야,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건지가 상당히 저는 궁금한데 한 두 가지 케이스라고 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런 친박의 주도권 문제, 청와대에 대한 어떤 항명에 대한 어떤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사 표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 이제 비주류가 그러면은 숙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들어가서 내부 싸움을 하면서 이제 당권과 대권 경쟁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땐 참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비주류가 문제는 뭐냐면 이쪽은 두 가지 권력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이 있고 또 이제 반기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은 지금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뭐 새로운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권 후보도 마땅치 않고 당권도 사실상 현재 그런 상태고 이 권력적 싸움을 봤을 때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주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김무성 전 대표가 자명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예. 이런 미래에 대한 새로운 권력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려는 작품을 할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결국은 저는 이 권력 싸움에서 내부에서 그렇죠. 끌려가는 구심점이 없는 권력 싸움. 탈당해봐야. 예. 탈당해봐야 그럼 정계 개편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의화 의장이 지금 밖에 있지 않습니까? 정의화 의장 믿고 지금 탈당해서 정계 개편한다. 이런 측면도 아직은 미더운 측면이고 그래서 이런 국면은 저는 앞으로 하여튼 뭐 이번 하반기까지는 이런 전선이 형성된다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만약에 비주류를 중심으로 하는 대권 후보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판은 달라진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쉽게 그러면 새누리당이 쪼개지느냐라는 거거든요. 친박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누구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친박계 내부 얘기로는 아니 나갈 테면 나가시오. 당신네들 나갈 테면 나가시오. 비박계를 향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이 지금 나가야 새로운 구심점도 없는 상황에서 네. 당분간 나가긴 힘들어진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가 좀 다르다. 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7% 막 그랬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역적 기반도 없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현 대통령은
지지율이 한만 떨어져도 30% 내외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이 실질적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버금가는 어떤 그 대중성이라든가 권력적 지향성 있는 비주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박계에서 나갈 테면 나가봐라. 실제로 나가면은 우리가 정치사를 많이 봤지만 나가서 제대로 되는 케이스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 뭔가 만들어져야죠. 그것은 국면은 뭐 내년 뭐 상반기 정도 돼야 정기 개편 부분이 여야가 막론하면서 몰리겠죠. 그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번 싸움에서 비주류가 밀릴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탈당이나 분당 사태 부분은 아직은 조금 먼 얘기처럼 보이고 물론 이제 그동안 새누리당을 보면 총선까지는 매일 그 당 안에서 서로 막 싸우는 국면이었다면 이번에 아마 전국위원회 무산 사태는 뭐 의미로 비유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 이혼 소리에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뭐 예. 별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탈당이나 분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즉각적으로 가셔야 되는 것보다는 이 국면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해법들 찾아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당장 주목이 될 텐데요. 일단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능한 뭐 방안들을 본다면 뭐 전국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친박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대위원이나 혁신위원장 뭐 이런 인선들을 새롭게 한 뒤에 전국위원회를 다시 뭐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예 뭐 전당대회 국면으로 바로 돌입하는 것도 있을 텐데 예. 결국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어제의 상황들은 뭐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체가 좀 그 궁금할 그렇죠. 정도로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여론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새롭게 인선해서 다시 요구해라 이런 것들 수용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의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그런 선택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은 전국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여론과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방향을 잡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번 그 뭐 비대위라든가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친박계가 좀 수용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해결점을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안에 끌어놓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비대위라는 것이 뭐 실질적으로 한 2달 정도뿐이 안 되는 거고 혁신위의 그 당원안도 그건 어제 상임정국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예. 실제로. 근데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않다는 건.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친박 비박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예.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그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이 이혼은 안 하고 별거 상태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왜 지금 별거 하는 상황이요. 그 부부싸움 하다가 그 큰 평수 아파트 뺏기고 작은 평수로 이사 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으니 참 지켜보는 사람이 답답할 뿐입니다.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오늘. 자,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 결국 합창을 강행하기로 했고요. 다른 야당 의원들은 합창하려면 해라. 우리는 다 일어나서 재창하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광주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뭐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이 결국 올해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지난 뭐 대통령과 신임 이제 여야 원내대표단의 또 회동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5.18 그 임무량 행진곡 노래 얘기가 나왔었고 이 부분을 좀 이제 국론 분열이 없는 어떤 좋은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검토를 지시하겠다 이런 이제 대통령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이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뭐 실제 보훈처가 내놓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을 보면은 과거에 뭐 기념곡 지정은 불가능하다 전례가 없다 그렇지만 보훈처가 스스로 2009년 10년에는 5.18을 기념하는 노래를 제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고 예. 이 노래 자체가 어떤 이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논란도 사실 명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재창 정도를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또 대통령도 오늘 지금 취임 첫해 빼놓고는 올해도 참석을 하지 않는 부분도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가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제 TV 장면이 잡힐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어나서 재창을 하고 또 황교안 국무총리라든가 국무위원들은 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련 분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순천 차장이 국련 분열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 북한의 뭐 배경음악이다, 뭐 일부 우파 단체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갖고서 예. 같이 노래도 같이 못 부르는 상황까지 가는 이것이 국련 분열이 아니냐. 저는 예. 만약에 그렇게 국련 분열의 의미가 있어도 합창도 하지 말았어야죠. 정부 주관 행사인데 예.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광주에 가서 원래 그 돌아가신 영들에 대한 넋을 위로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럼 광주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미가 있고 노래를 안 부른다. 그거는 이제 광주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부분 지금 보여주시죠. 지금 뭐 최경환 당시 부총리, 박승춘 보훈처장은 입을 다물고 있고요. 옆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 오늘이 바로 5.18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사퇴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동아에서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보안사령관은 정보와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죠. 수사 책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를 꺾고 이렇게는 절대 못한다. 발포 명령은 본인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굽니까? 왜 하필 물론 신동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게 언론에 완전히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해명입니다만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글쎄 좀 뭐 그 인터뷰 내용이 어떤 맥락 속에서 다 이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5.18이 뭐 닥친 상황에서 좀 내용 자체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발포 명령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 과거 97년 내란 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 판결문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광주 재진입 작전, 그러니까 전남도청을 장악하는 어떤 작전을 실행하는 것을 강행했을 때는 이미 사상자가 생길 것을 알면서 작전을 지시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이미 판결에 나와 있고,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개인 직접적인 어떤 발포 명령을 했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도 충분히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사령관 뭐 그 책임자 입장에 지위에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저런 어떤 말들은 좀 부적절한 언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지금 한 36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YS 정권 때 이 문제를 정리를 했단 말이죠. 예. 뭐 경제민주화 운동이라 불러주고 보상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을 하면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이제 전환점이 됐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또 유가족들도 있고, 이건 상처입니다. 굉장한. 예.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품고 안고 나가야 나갔었고, 근데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진짜 국론 분절적 측면이 강한 거죠. 왜 이제 와서 전두환 이순자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예. 이것은 실제로 그런 아픔과 치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상기시켜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판결까지 났고 청문회도 열었고 다 했던 부분이다.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역사가 평가해 줍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해서 왜 또 국론분열적 발언을 한 건지, 물론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 본의 아니게 했다라는 해명도 있습니다만 좀 자중하는 게 어떨지요. YTN 개건 해설 여신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그리고 유영아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